2023년 겨울, 북한은 핵미사일 실전 배치를 명령하며 초비상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 보위부 간부 한 명은 충격적인 선택을 합니다. 살리든 죽이든 끌고 오라 공포의 명령을 직접 전달받은 그는 결국 가족을 데리고 압록강의 얼음 위로 몸을 던진 겁니다. 오늘 우리는 국정원조차 놀라워한 그 충격적인 탈북 루트를 공개합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충격적인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북한 내부의 더 생생한 실화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는 여러분이 가장 충격적으로 느꼈던 부분이 어딘지 알려주세요. 모든 댓글 하나하나 읽어보고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저는 2023년 12월 15일 새벽 4시 평양 보위부 청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을 맞았습니다. 그날은 김정은이 직접 핵미사일 실전 배치를 명령한 날이었죠. 부청사 회의실 문이 열리자마자 들려온 목소리는 얼어붙을 정도로 차가웠어요. 동지들, 오늘부터 우리는 전시 상황입니다. 김정은의 직접 지시가 떨어진 순간이었죠. 회의실 안 20여 명의 간부들 얼굴이 일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핵미사일 실전 배치 즉각 실시하라. 이 한마디가 떨어지자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15년간 보위부에서 일하면서도 이런 분위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옆에 앉은 동료의 손이 종이를 잡고 미세하게 떨리는 것까지 보였죠. 보위부 부장이 일어서며 추가 지시를 내렸어요. 각 지역 보위부는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한다. 민심 동요 징후 발견 즉시 보고하라.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명령이 떨어지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국도를 걸으며 저는 손바닥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어요. 동료 간부들의 얼굴에서도 같은 공포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죠.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자마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즉시 각 구역 감시 요원들에게 지시하달아라. 주민들 동향 24시간 감시 체제로 들어간다. 상부에서 내려온 명령이었어요.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김정은의 이 명령은 단순한 핵무기 배치가 아니라는 것을. 북한 전체를 거대한 감옥으로 만들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주민들을 완전히 통제하고 그 어떤 반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죠. 오후 들어 더욱 섬뜩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군 내부에서는 이미 전시 동원령에 준하는 조치들이 내려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비군 소집 준비, 군량미 구축, 민간인 대피소 점검까지.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 순간 저에게는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런 체제 아래서 제 아이들이 자라날 수는 없다는 것. 김정은의 명령을 직접 받은 그 순간부터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심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가족과 함께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날 오후 6시 저에게 인생을 바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보위부 작전국장의 목소리였어요. 김동지, 지금 즉시 내 사무실로 와라. 평소와 다른 차갑고 무거운 톤이었습니다. 작전국장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긴장했어요. 책상 위에는 빨간 봉투가 놓여 있었거든요. 북한에서 빨간 봉투는 최고 기밀 지시를 의미합니다. 국장이 봉투를 가리키며 말했죠. 읽어봐라. 봉투를 뜯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첫 줄부터 충격이었어요. 당국과 정보 농로 세력 수출 및 제거 작전.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이런 지시는 보통 대규모 수청을 의미하거든요. 더 읽어내려가니 더욱 섬뜩했습니다. 의심 대상자 명단 청구. 살리든 죽이든 반드시 끌고 와라. 이 한 문장이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15년간 이런 일을 해왔지만 이렇게 직접적이고 잔인한 지시는 처음이었습니다. 명단을 펼쳐보는 순간 저는 경악했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이 적혀있었거든요. 단 간부들, 군 장교들, 심지어 평범한 주민들까지 총 47명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제 대학 동기도 있었죠. 국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72시간 안에 모두 체포하라. 가족들도 함께 연행한다.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가족까지 연행한다는 것은 완전한 제거를 의미했거든요. 혹시 잘못 체포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국장의 눈이 차갑게 변했어요. 잘못 체포하는 것보다 놓치는 게 더 큰 죄다. 의심스러우면 모두 데려와라.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저는 복도에서 잠시 멈춰섰어요. 명단을 다시 들여다보니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제목이 모두 애매했거든요. 남한 드라마 시청, 외국 화폐 소지, 당, 정책 불만 표출. 이런 것들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게 현실이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이 끔찍한 일들을, 47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를, 그들의 가족들이 어떤 고통을 받을지를. 현관문을 열며 아내와 아이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언제든 우리 가족도 그 명단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김정은의 의심은 누구에게든 향할 수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아빠 왔다 하며 달려오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그리고 우리 가족도 언제든 그 잔인함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현실이 뼈저리게 느껴졌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내 아이들을 이런 곳에서 키울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다음날 새벽 5시 저는 첫 번째 체포 현장에 나섰습니다. 대상은 당 선전부 과장이었어요. 평소 김정은 우상화 교육에 열심이던 사람이었는데 제목은 외국 상식 참여였습니다. 그의 직문을 두드리며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문이 열리자 잠옷 차림의 중년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누구십니까? 물어보는 그의 얼굴에서 저는 순간 망설였어요. 하지만 뒤에 선 보위원들의 시선이 느껴졌죠. 국가보위부입니다. 동행하셔야겠습니다. 제가 말하자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뒤에서 부인이 뛰어나오며 울부짖었습니다. 여보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저는 차마 그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보위원들이 8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까지 끌고 나왔거든요. 아이가 엄마, 무서워요라고 울며 매달리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속이 뒤틀렸습니다. 차에 태우며 그 과장이 저에게 말했어요. 동지, 제가 정말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선 외 것은 쳐다보지도 않았는데요. 그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오후에는 더욱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군 대령 한 명을 체포하러 갔는데 그가 저항했거든요. 나는 조선인민군 대령이다. 무슨 권리로 나를 체포하느냐. 그가 소리쳤지만 보위원들은 가차 없었어요. 결국 그는 군봉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켜보며 온몸이 떨렸어요. 피를 흘리며 끌려가는 그의 모습이 제 눈에 선명히 박혔거든요. 그의 부인이 무릎 꿇고 빌며 제발, 제발을 반복하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하루 종일 오가족을 체포했거든요. 총 17명이 끌려갔습니다. 그 중에는 젖먹이 아기도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자 아내가 심각한 표정으로 맞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한테 무슨 일이 생겼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거실로 가보니 12살 큰 아이가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물어봤대요. 아빠가 요즘 무슨 일 하시는지. 아이가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해요. 저는 아이의 어깨를 감싸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을 들었니?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빠, 우리 죽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러는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사라진다고 해요. 그 순간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이까지 공포를 느끼고 있다니. 8살 둘째도 옆에서 말했어요. 아빠, 우리 집에도 나쁜 사람들이 올까요? 아이들의 맑은 눈에서 공포를 읽는 순간 저는 넘어졌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만들어낸 그 공포가 이제 제 아이들에게까지 닿았구나.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아내와 이야기했어요. 여보, 우리도 언제든 당할 수 있어요. 김정은의 의심은 끝이 없거든요.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 지옥에서 살 수는 없다고.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저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거든요. 거실 한 구석에 앉아 아내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여보, 우리 떠나야 해요. 아내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디로 떠난다는 거예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남쪽으로, 한국으로 가야 해요. 그 순간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가 계속 말했어요. 지금 김정은이 미쳐서 날뛰고 있어요. 핵무기 실전 배치하면서 모든 사람을 의심하고 있어요. 오늘만 해도 17명을 체포했는데 그 중에 아기까지 있었어요. 아내의 손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보, 우리도 언제든 그 명단에 오를 수 있어요. 제가 말하자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위험한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정은은 이제 자기 친구들도 죽이고 있어요. 도의부 간부라고 안전하지 않아요.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여보, 압록강을 건넌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아이들도 있는데. 저는 아내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때 큰아이가 문을 살짝 열고 나왔습니다. 아빠, 엄마 왜 울어요? 아이의 순진한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더욱 확신했어요. 이 아이들을 이런 지옥에서 키울 수는 없다고. 저는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빠가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고 싶어. 무서운 일이 없는 곳으로 말이야. 아이가 맑은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런 곳이 정말 있어요? 둘째도 잠에서 깨어나왔어요. 가족 4명이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쉽게 설명했어요. 우리가 지금 사는 곳은 너무 무서운 곳이야. 착한 사람들도 나쁜 사람 취급받고 아이들도 무서워해야 하네. 큰아이가 똑똑하게 물었어요. 아빠, 그럼 우리 어디로 가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남쪽 나라로 가는 거야. 거기서는 무서워하지 않고 살 수 있어.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새벽 3시까지 이야기했어요. 아내는 계속 걱정했습니다. 압록강에서 잡히면 우리 모두 죽어요. 아이들까지. 저는 아내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여보, 여기 있어도 언젠가는 죽을지 몰라요. 차라리 자유를 찾아가봐요. 아이들도 심각하게 들었어요. 12살 큰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위험해도 괜찮아요. 매일 무서워하는 것보다 나아요. 8살 둘째도 고개를 끄덕였죠. 저도 무서운 곳 싫어요. 마침내 아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좋아요. 죽더라도 함께 가요. 하지만 아이들만은 꼭 살려야 해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런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성공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그날 밤 약속했습니다. 2주 후 압록강으로 향하기로. 저는 그때까지 탈출 경로를 정확히 파악하고 돈도 준비하기로 했어요. 아내는 아이들 옷과 최소한의 짐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우리는 잠자리에 들었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2주 후면 우리 가족의 운명이 완전히 바뀔 테니까요. 성공하면 자유, 실패하면 죽음. 그 기로에 서 있었던 거죠. 2024년 1월 10일 새벽 2시, 저희 가족은 신해주 근처 압록강변에 도착했습니다. 영하 25도의 혹독한 추위였어요. 아이들은 두꺼운 옷을 여러 겹 입고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강변에서 저는 손전등을 끄고 어둠 속을 살펴봤어요. 200m 앞 중국 쪽 강변에는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곳이 우리의 목표였죠. 하지만 그 사이에는 얼어붙은 압록강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아빠, 정말 저 위로 걸어가야 해요. 큰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그래, 아이. 우리 모두 함께 가보는 거야. 8살 둘째는 이미 무서워서 엄마 품에 매달려 있었어요. 갑자기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저는 몸이 얼어붙었어요. 이별 소리였거든요. 모두 엎드려요. 제가 속삭이자 가족들이 눈 덮인 땅에 엎드렸습니다. 아이들의 부침 숨소리가 들렸어요. 5분 정도 기다림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강변을 다시 살폈어요. 경비초소에서 나온 불빛이 좌우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순찰병들이 돌고 있는 거였죠. 지금이야.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강변으로 내려갔습니다. 얼음 위에 첫 발을 디디는 순간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얼음이 우리 무게를 견딜 수 있을까 하는 공포가 엄습했거든요.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아내는 둘째를 업고 저는 큰아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려서 눈물이 났지만 그 눈물마저 금세 얼어버렸습니다.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였어요. 갑자기 삐걱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였어요. 저는 즉시 멈춰섰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아내에게 속삭였죠. 그때 둘째가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무서워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고요한 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식은땀이 흘렀어요. 저 울음소리가 경비병들에게 들릴까 봐 말이죠. 순간 중국 쪽에서 손전등 불빛이 우리를 향해 비쳤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들킨 걸까요? 하지만 곧 불빛이 다른 곳으로 움직였습니다. 다행히 중국 쪽 경비였던 것 같았어요. 다시 걷기 시작했는데 큰아이가 미끄러졌습니다. 아빠, 아이가 소리쳤어요. 저는 재빨리 아이를 붙잡았지만
그 순간 북한 쪽에서 강력한 서치라이트가 켜졌습니다. 거기서라. 북한 경비병의 외침이 들려왔어요.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들킨 거였어요. 서치라이트가 우리를 정확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뛰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더 이상 조심할 시간이 없었어요. 우리는 중국 쪽을 향해 전력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사살하라. 는 외침이 들렸어요. 풍선이 울렸습니다. 총알이 우리 근처 얼음을 맞췄어요. 얼음 파편이 튀었습니다. 둘째가 무서워서 더 크게 울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중국 쪽 강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우리는 살았습니다. 뒤돌아보니 북한 경비병들이 강변에서 소리치고 있었지만 더 이상 쫓아올 수는 없었어요. 아내가 둘째를 꼭 안으며 울고 있었습니다. 큰 아이도 제 품에 안겨 떨고 있었어요. 저는 가족들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해냈어요. 이제 자유예요. 중국에서 3개월간의 숨막히는 도피 생활 끝에 저희 가족은 2024년 4월 드디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국정원 요원들이 우리를 맞았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로 살아있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국정원 안전가옥으로 이송된 첫날 담당 요원이 제 신분을 확인했어요. 성명과 출신 성분을 말씀해주세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김철수, 북한 국가보위부 15년 근무 대자 계급이었습니다. 요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잠깐만요, 국가보위부 대자라고 하셨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더 높은 급의 요원들이 들어왔어요. 제 신분의 중요성을 깨달은 거죠. 김 대장이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해 상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수석 요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모든 것을 털어놓을 때가 온 거였습니다. 김정은이 2023년 12월 핵미사일 실전 배치를 명령했습니다. 제가 말하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때부터 대규모 수청이 시작됐어요. 저도 직접 47명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요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47명이요? 어떤 사람들이었죠? 저는 하나씩 기억해내며 말했어요. 당 간부 15명, 군 장교 12명, 일반 주민 20명이었습니다. 제목은 모두 애매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제목이었나요? 또 다른 요원이 메모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남한 드라마 시청, 외국 화폐 소지, 당, 정책 불만 표출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8살 아이까지 체포했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김정은의 심리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수석 요원이 물었어요. 저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완전히 편집증 상태였어요. 모든 사람을 의심하고 반역자로 몰았습니다. 핵무기 관련해서 더 알고 있는 정보가 있나요? 이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제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함경북도 무수단리에 새로운 미사일 기지가 건설되고 있었어요. 2024년 상반기 완공 예정이었습니다. 요원들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그 기지의 규모는 어느 정도였나요? 저는 제가 본 것을 그대로 말했습니다. 축구장 10개 크기 정도였어요. 지하 3층 구조로 핵탄두 보관고도 있었습니다. 다른 고위층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 질문에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모두 무서워했어요. 하지만 누구도 감히 반대 의견을 내지 못했죠. 김정은 앞에서는 모두가 꼭두각시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제가 체포했던 47명 중 이미 15명이 처형됐다는 소식이었어요. 국정원에서 북한 내부 정보를 통해 확인해 준 거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졌어요. 김 대장님이 알고 있는 다른 보위부 간부들의 동향은 어떻습니까? 저는 동료들의 얼굴을 하나씩 떠올렸어요. 대부분 무서워하면서도 계속 일하고 있을 겁니다. 다른 선택이 없거든요. 3일간의 조사가 끝날 무렵 수석 요원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김 대장님이 제공해주신 정보는 매우 귀중합니다. 북한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겪었던 끔찍한 경험들이 이제는 북한 주민들을 도울 수 있는 정보가 됐다는 것을,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겠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국정원 조사가 끝나고 저희 가족은 안성에 있는 하나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하나원 정문을 바라보는 순간 저는 감격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구나 싶었거든요. 첫날 저녁 식당에 들어선 순간
아이들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음식들을 보고 말이죠. 김치찌개, 불고기, 생선구이, 밥, 과일까지. 북한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풍성한 식사였습니다. 큰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빠, 이걸 다 먹어도 돼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마음껏 먹어. 아이들이 처음으로 배불리 먹는 모습을 보며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8살 둘째는 사과를 한 입 베어 물고는 우와, 진짜 달가냐 환하게 웃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사과도 제대로 먹어보지 못했거든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고. 하나원에서의 생활은 매일이 신기했습니다. 교육 시간에 남한 사회에 대해 배우는 것도 흥미로웠어요. 여러분, 한국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부를 비판해도 감옥에 가지 않아요. 상담사의 말을 들으며 저는 꿈만 같았어요. 아이들은 더 빨리 적응했습니다. 하나원 내 학교에 다니면서 남한 아이들과 화상으로 대화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큰아이가 처음으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며 웃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어느 날 둘째가 저에게 뛰어와서 말했어요. 아빠, 여기서는 무섭지 않아요. 친구들도 착하고 선생님도 안 때려요. 그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 이런 당연한 일상이 우리에게는 기적 같았거든요. 하나원 상담사와의 면담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김 대장님 많이 밝아지셨네요. 처음 오셨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정말 그랬어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던 제가 이제는 평온하게 잠들 수 있었으니까요. 아내도 요리 교실에서 남한 음식을 배우며 즐거워했습니다. 여보, 오늘 김치볶음밥 만드는 법 배웠어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아내의 밝은 표정을 본 지도 정말 오래된 것 같았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아이들이 처음으로 자유롭게 뛰어노는 모습을 봤을 때였습니다. 하나원 운동장에서 다른 탈북민 아이들과 축구를 하며 소리내어 웃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아빠, 저 정말 행복해요. 큰아이가 어느 날 제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무서운 꿈도 안 꿔요. 매일 맛있는 것도 먹고. 그 순간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드디어 행복을 알게 된 거였으니까요. 둘째도 변했어요. 처음에는 낯선 사람만 보면 엄마 뒤에 숨었는데 이제는 먼저 다가가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영이에요. 아이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하나원에서의 3개월은 우리 가족에게 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 북한에서 받은 상처들이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다시 웃을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죠. 어느 날 저녁 가족이 함께 TV를 보고 있는데 둘째가 말했어요. 아빠, 우리 정말 안전한 거죠? 저는 아이를 꼭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안전해. 무서운 일은 없을 거야.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비록 모든 것을 잃고 맨몸으로 왔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지켰구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낸 거였습니다. 하나원을 수료한 후 저희 가족은 경기도 성남시의 작은 아파트에 정착했습니다. 처음 집 열쇠를 받아들고 현관문을 여는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비록 작은 공간이지만 완전히 우리만의 집이었거든요. 우와, 이게 다 우리 집이에요? 큰아이가 방방 뛰며 물었습니다. 방 2개, 거실, 주방이 있는 평범한 아파트였지만 아이들에게는 궁전 같았나봐요. 둘째도 신이 나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어요. 첫날 밤 아내와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진열대에 빼곡히 놓인 상품들을 보며 아내가 감탄했어요. 여보, 정말 뭐든 다 있네요. 북한에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일이에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건 아이들 학교 문제였어요. 큰아이를 중학교에 보내는 날 저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놀리면 어떻게 하지? 하지만 아이는 용기 있게 말했어요. 아빠, 괜찮아요. 저 열심히 할게요. 며칠 후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신나게 말했습니다. 아빠, 친구들이 정말 친해요. 탈북민이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게 안 봐요. 담임 선생님도 전화를 주셔서 잘 적응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둘째도 초등학교에 잘 적응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그림을 가져왔는데 가족 4명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제목은 행복한 우리 가족이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며 저는 울컥했어요. 저는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 보이부 일을 했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 일반 행정 업무를 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컴퓨터 사용법부터 배워야 했습니다. 김 선생님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강사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복습하고 밤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도 빨리 자리를 잡아야 했거든요. 3개월 후 드디어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격리 업무를 맡게 되었어요. 첫 출근 날 동료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인사하니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답해주더군요. 월급을 받던 날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비록 많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제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받는다는 게 감격스러웠어요. 아내도 변화했습니다. 처음에는 집에만 있던 아내가 한국어 교실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여보, 오늘 한국 역사 배웠어요. 정말 재미있었어요. 아내의 밝은 표정을 보니 기뻤습니다. 이웃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옆집 할머니가 김치를 나눠주시고 아래층 아주머니는 아이들을 돌봐주시기도 했습니다. 어디서 오셨든 상관없어요. 이제 같은 이웃이잖아요. 아이들은 더욱 밝아졌습니다. 큰아이는 학급 임원도 하게 되었고 둘째는 미술대회에서 상까지 받았어요. 아빠, 저 그림 그리는 게 정말 재미있어요. 아이의 꿈이 생긴 거였죠. 어느 주말 가족끼리 한강공원에 놀러갔습니다. 치킨을 시켜 먹으며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니 정말 행복했어요. 여보, 우리 정말 잘했죠?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큰아이가 말했어요. 아빠, 감사해요. 우리를 여기로 데려와줘서. 그 순간 저는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1년이 지나니 우리는 완전히 한국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아이들은 사투리까지 쓰고 아내는 동네 아줌마들과 수다를 떨었죠. 저도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거였어요. 한국에 온 지 2년이 되던 어느 봄날 저는 아이들과 함께 서울 중심가를 걸었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감회에 젖었어요. 2년 전 압록강 얼음 위에서 죽음을 각오했던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거든요. 큰아이는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대학 진학을 꿈꾸고 있습니다. 아빠, 저 의사가 되고 싶어요. 북한에 있는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벅찼어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큰 꿈을 꿈꾸렸다니. 둘째도 놀랄 만큼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저는 탈북민 2세예요 라고 소개할 정도가 됐어요. 아빠, 나중에 제가 북한 친구들을 도와줄 거예요. 아이의 당찬 목소리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봤습니다. 아내는 이제 한국어도 완전히 유창해졌고 탈북민 상담사 자격증까지 땄어요. 여보, 우리처럼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제가 겪었던 일들이 이제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아내의 변화된 모습에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저 역시 새로운 꿈을 찾았어요. 회사 일과 함께 대학원에서 북한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15년간 보위부에서 경험한 일들을 학문적으로 정리해서 북한 민주화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싶었거든요. 어느 날 대학원 교수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김 선생님의 경험담은 북한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입니다. 꼭 책으로 써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언젠가는 제 이야기를 책으로 써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북한의 현실을 알리겠다고. 지난달에는 탈북민 간담회에서 발표할 기회가 있었어요. 저는 김정은의 핵미사일 실전 배치 명령을 직접 받았던 보위부 간부였습니다. 제가 말하자 청중들이 숨을 죽이며 들었어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저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가족들과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기적이야. 하지만 아직 북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어.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봐요. 요즘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세터민 아이들을 위한 멘토링을 하고 있어요. 갓 한국에 온 아이들을 보면 2년 전 우리 아이들 모습이 떠오르거든요. 괜찮다. 여기서는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라고 말해주며 안아줍니다. 지난주에는 정말 기쁜 일이 있었어요. 제가 멘토링하던 15살 소년이 형, 저도 형처럼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한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제가 하는 일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가끔 밤에 잠들기 전 북한에 남겨둔 동료들을 생각합니다. 그들은 지금도 그 공포 속에서 살고 있을 테니까요. 언젠가는 그들도 이 자유로운 땅에 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아이들이 잠든 후 아내와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합니다. 여보, 우리 정말 많이 변했죠? 그러게요. 2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미소를 짓고네요. 어제 둘째가 제게 물었어요. 아빠, 우리가 북한에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아이를 꼭 안으면 대답했습니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마. 우리는 지금 여기 있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이제 저에게는 확고한 다짐이 있습니다. 두 번 다시 아이들에게 죽느냐 사느냐를 묻지 않겠다는 것. 이 자유로운 나라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겠다는 것. 오늘도 저는 출근길에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파란 하늘 아래서 숨 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다짐합니다. 이 소중한 일상을 지켜내고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말입니다.